미넨의 공격 라인에서 해리케인의 혼자 있는 모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진행된 프라이부르크와의 분데스리가 7라운드 대결에서도 미넨은 김민재의 탄탄한 수비 능력 덕분에 3-0으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프라이부르크와의 승리를 통해 미넨은 무패를 이어가며 추가로 3점을 획득하여 레버쿠젠과 슈투트가르트를 뒤로하고 리그 3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미넨이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축구 전문가들은 미넨의 공격 라인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미넨의 공격진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일관성 없는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미넨의 불안정한 경기력이 현재 분데스리가의 1위 경쟁에서 미넨이 아직도 3위에 머물러 있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해리케인은 현재까지 7경기에 나선 가운데 8골과 4도움이라는 훌륭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비 중심의 팀을 만날 때 그의 플레이는 크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이 미넨의 전진을 방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최근 경기들에서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진행된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도 케인의 플레이는 그리 눈부시지 못했습니다. 그의 경기 평점은 7.4로 토마스 밀러 다음으로 가장 낮은 점수였습니다. 만약 리로이 자네와 코망의 미래적인 활약이 없었다면 미넨이 무승부에 그쳤을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케인의 이번 경기 플레이를 숫자로 보면 그의 성적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73분 동안 그는 슈팅을 단 2번 시도했으며 그중 유효한 슈팅은 없었습니다. 51번의 터치 중 패스 정확도는 80%에 불과했고 게다가 무려 14번이나 턴오버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대체로 3-0과 같은 큰 점수 차로 이기면 스트라이커의 평균 평점은 8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반대로 수비진의 평점은 7점대 초반에 머무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는 김민재와 같은 수비수가 더 활발한 공격 활동을 펼쳤습니다. 요약하자면 자네와 코망이 그들의 개인 능력을 발휘해 경기를 주도했으나 해리케인은 프라이부르크에게 여러 차례 역습의 기회를 주었고 이로 인해 미넨의 수비진에 큰 부담이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이 100%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으며 더욱 놀랍게도 해리케인의 일련의 행동들이 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날 미넨은 4-2-3-1 전술을 펼치면서 스트라이커로 해리케인을 그 뒷라인에는 오랜만에 토마스 밀러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이전 코펜하겐과의 경기에서 해리케인이 수비수들과의 결정적인 몸싸움을 이기고 중요한 골을 넣은 것이 이번 전술 결정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투엘 감독은 자신의 결정에 문제가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프라이부르크와 같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팀을 만나 미넨은 처음부터 경기를 주도하며 전개해 나갔습니다. 전반 12분, 코망은 토마스 밀러의 패스를 받아 첫 골을 넣었고 이어 13분 후에는 리로이 자네가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 초기에 2골을 앞서가게 되자 미넨은 안정적으로 득점을 유지하며 경기를 마무리하면 승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어나는 일들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전반 42분 데이비스와 김민재가 후방에서 볼 순환을 하던 중 중앙선 근처에서 해리케인이 뜻밖에도 수비 포지션으로 내려와 볼을 요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프라이부르크의 공격진이 상당히 앞선 위치에 있어 김민재는 골키퍼와 한번 볼을 주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리케인이 수비 미드필더보다도 더 뒤로 내려와 볼을 요구하는 모습에 김민재는 당황, 잠시 볼을 멈췄습니다. 해리케인의 요구에 따라 김민재가 그에게 볼을 전달했지만 해리케인은 프라이부르크의 공격수에게 즉시 접근당하며 볼 컨트롤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이죠. 미넨의 공격이 헛발질을 계속했습니다. 미넨의 주요 공격수였던 해리케인이 뒤로 내려와 수비에 가담하자 밀러는 해리케인의 자리를 대신하여 전방에서 공격의 주도권을 쥐었지만 해리케인이 필요 이상으로 수비에 참여하면서 미넨의 공격 라인이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김민재와 데이비스는 볼을 전방으로 연결하려 했으나 상대방 선수들의 강력한 수비 압박으로 볼을 쉽게 잃었습니다. 김민재는 자신이 직접 공격 전개의 주도권을 쥐어보려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해리케인이 다시 뒤로 내려와 볼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넨은 볼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또한 삼각 패스를 계속하게 되었고 프라이부르크의 수비진은 촘촘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미넨의 선수들은 해리케인을 무시하고 두 윙어 코망과 리로이 자네의 스피드와 돌파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격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케인의 플레이 스타일과 무리한 수비 참여로 인해 팀의 공격 리듬이 깨지자 그를 건너뛰는 선택을 했습니다. 후반에도 해리케인을 교체하는 것은 미넨에게 리스크였습니다.
선수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었고 해리케인과 같은 능력을 지닌 선수가 미네네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엘 감독은 현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놀랍게도 해리케인이 볼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그의 특징적인 문제점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43분, 코망은 아름다운 드리블로 프라이부르크의 수비선을 무너뜨리며 슛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의 슈팅은 골로 이어지는 듯 했으나 비디오 판독 후 해리케인이 오프사이드 상태로 패스를 방해했다는 결론이 나와 골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리케인은 이후 볼을 거의 만지지 못한 채 계속해서 무시를 받았고 그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는 전방에서만 뛰던 포지션을 버리고 중앙선 및 그리고 양측면까지 내려와 수비수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엘 감독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고 결국 해리케인을 교체하며 마티스텔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이 미넨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된 듯했습니다. 해리케인이 경기장을 떠나자 미넨의 공격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양측면 중심의 공격에서 벗어나 중앙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공격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프라이부르크의 수비진은 이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미넨은 프라이부르크를 완전히 압박하며 경기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이후 독일과 영국의 스포츠 매체들은 현재 해리케인이 미넨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가 미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이 초반에는 괜찮았지만 중간부터 미끄러진 원인 중 하나로 해리케인을 지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리그에서 경쟁팀들이 예상보다 더 활발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넨과 우승 경쟁을 벌이는 레버쿠젠은 최근 FC 쾰른을 3-0으로 크게 이기며 연속 5승을 달성하였고 이로 인해 미넨보다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레버쿠젠은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미넨이 슈퍼컵에서 0-3으로 큰 패배를 당한 것을 고려하면 미넨이 이번 시즌 우승을 쉽게 가져갈 것이라는 확신은 어렵습니다. 레버쿠젠의 이런 활약으로 인해 해리케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리케인은 2010년 프로 데뷔 이후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활약했으며 올 여름에 미넨으로의 이적을 결정했습니다. 그의 이적 원인 중 하나로 미넨의 우승 경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넨은 지난 11년 동안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지만 현재 레버쿠젠의 강력한 행진을 보면 이번 시즌의 결과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 시점에서 해리케인의 행보와 달리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풋몹의 자료에 따르면 해리케인은 어시스트 1회를 포함하여 평균 평점 7점을 유지하였지만 그 이후 특별한 활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슈팅을 2번 시도하였으나 상대 수비에 큰 위협을 주지 못했고 패스의 타이밍도 놓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으며 슈팅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